퍼석, 퍼석, 자정의 냉기 속 젖은 흙을 파내는 삽소리만이 제7 전방기지에 고립된 건설 현장을 울렸다. 그 소리는 무겁고 절박했으며 다가오는 죽음의 메아리처럼 들렸다. 갓 파인 구덩이의 가장자리에 선 남자의 육중한 그림자가 그 안에 갇힌 인물을 완전히 덮었다. 그냥 공사 중 일어난 사고야. 아무도 몰라. 그녀가 여기 있었다는 거. 목소리의 주인은 이 부대의 사령관 오강철 준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칠흑 같은 어둠만큼이나 차가웠다. 금속성의 그 음색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죄책감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화려한 전투복 견장에 달린 별이 이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듯했다. 구덩이 속에는 박진이라는 이름의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군인이 아니었다. 얇은 민간용 재킷과 평범한 바지 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은 영락없는 행정직 군무원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오강철의 불법 무기 밀매 증거를 비밀리에 촬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 준장은 구덩이 아래를 경멸스럽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붉고 육중한 얼굴이 조롱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발치에 떨어진 박살난 스마트폰을 군홧발로 한 번 더 지시겼다. 아줌마, 용감한 건지, 멍청한 건지, 사령부에서 온 군무원 나부랭이가 어딜 감히 흉내를 내. 그의 곁에는 충성스러운 두 명의 부하, 김소령과 이 대위가 삽을 든 채 서 있었다. 김소령은 창백한 얼굴로 애써 시선을 피하고 있었지만 이 대위는 노골적인 저기를 드러내며 구덩이 속의 여자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 대위는 사령관의 해결사로 기지 내에 수상한 자살 사건들의 배우로 의심받는 자였다. 오강철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첩보원 놀이라도 하는 줄 알았어. 이 오강철 준장의 기지에서 당신 같은 여편네는 따뜻한 사령부 사무실에서 커피나 나르고 주방에서 밥이나 지어야 할 년이야. 이런 흙구덩이가 아니라 그것은 명백한 단정이었다. 여자는 군대에 거친 일을 처리할 수 없다는, 그저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뿌리 깊은 편견. 오강철은 자신의 권력이 이 기지 안에서는 절대적이라고 믿었다. 이곳은 그의 왕국이었고 박진희는 감히 왕의 비밀을 캐내려 한 침입자에 불과했다. 내년이 뭘 받는지 모르겠지만 오강철이 말을 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고급 시가를 꺼내 불을 붙였다. 짙은 연기가 밤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이 기지는 내 거야. 내가 피땀 흘려 세운 내 성이라고. 여기서 나오는 부스러기 좀 챙기는 게 그렇게 죽을 죄인가. 그가 말하는 부스러기란 수백만 달러 상당의 최신의 군사 장비와 무기들이었다. 그는 몇 년간 군수 물자를 빼돌리고 심지어는 적대국의 군사 기밀을 넘기며 부를 축적해왔다. 박진희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횡령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 반역의 증거였다. 박진희는 구덩이 속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비추는 트럭 헤드라이트의 눈부신 빛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11월의 차가운 흙바닥이 신발을 뚫고 한기를 전해왔지만 그녀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고요했다. 공포에 질려 울부짖거나 목숨을 구걸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관찰했다. 오강철의 거들먹거리는 태도, 김소령의 떨리는 손, 이 대위에 과장된 흉포함. 그녀는 구덩이의 깊이를 가늠했다. 약 2미터. 흙은 젖어 무거웠다. 그녀가 이곳에 오기 전부터 이미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아니더라도 오늘 밤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묻을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녀가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지난 6개월간 제7 전방기지에서 발생한 3건의 자살 사건. 모두 오강철의 비리를 의심하던 젊은 부사관들이었다. 사령부는 단순 사고로 종결했지만 박진희는 익명의 투서를 받았다. 그녀는 평범한 행정감사관으로 위장하여 직접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이곳에 잠입했다. 오강철의 비밀 사무실에서 결정적인 장부를 찾아냈을 때 그녀는 이미 함정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가 장부를 촬영하고 빠져나오려던 순간 이 대위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짧은 격투가 있었지만 애초에 상대는 3명의 건장한 군인이었다. 그녀는 민간인 여성의 연약함을 완벽하게 연기하며 순순히 붙잡혔다. 이봐, 김소령. 오강철이 참을성 없다는 듯이 말했다. 뭘 멍하니 서 있어. 저 여자가 상관 모독죄로 죽고 싶어 안달이 났잖아. 그가 음흉하게 웃었다. 아니지. 그냥 공사 현장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사지. 그가 고갯짓을 했다. 묻어. 그것은 명령이었다. 김소령은 망설였지만 이 대위는 즉시 행동에 옮겼다. 그가 첫삽을 떠 구덩이를 향해 흙을 뿌렸다. 차가운 흙더미가 박진희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당장 묻으라고, 이건 명령이다. 오강철이 고함을 질렀다. 그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다. 저 여자의 침착함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공포에 질린 비명이 듣고 싶었다. 김소령도 마지못해 삽을 들었다. 2명의 장교가 흙을 퍼붓기 시작했다. 흙먼지가 날리고 흙덩이가 그녀의 발목을 덮었다. 어둠과 흙이 그녀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그때 오강철의 군용 무전기가 치직거렸다. 알파 섹터. 순찰 중 이상 무. 4번 구역은 어떻습니까? 야간 순찰 때의 정기 보고였다. 오강철은 시가를 문 채 무전기를 들어 올렸다. 그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권위 있는 지휘관의 그것으로 바뀌었다. 여긴 오 준장이다. 이상 무. 배수관 점검 중이니 접근하지 말고 순찰 경로 유지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충성. 무전이 끊기고 멀리서 순찰 차량의 불빛이 방향을 트는 것이 보였다. 박진희가 탈출할 수 있었던 마지막 희망처럼 보였던 불빛이 사라졌다. 오강철은 이제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구덩이 속의 여자를 내려다보며 승자의 미소를 지었다. 마지막 유언이라도 남기시지. 행정관님. 하하. 아무도 못 듣겠지만 말이야. 흙은 이미 그녀의 무릎까지 차올랐다. 이대로라면 10분도 안 되어 그녀는 산채로 질식할 터였다. 그때였다. 구덩이 속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여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오강철 준장.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자정의 공기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 목소리는 바람 소리와 삽질 소리를 단번에 뚫고 세 남자의 고막에 꽂혔다. 삽질이 멈췄다. 김소령과 이 대위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굳어버렸다. 오강철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저것은 죽음을 앞둔 피해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심판을 내리는 자의 목소리였다. 흙이 다시 쏟아져 내렸다. 이 대위가 정신을 차리고 미친 듯이 삽질을 재개한 것이다. 흙더미가 박진희의 허리를 향해 쌓여갔다. 하지만 그녀는 방금 전 그 차가운 목소리 그대로 흙먼지 속에서 다시 입을 열었다. 오강철 준장. 육군사관학교 44기. 군번 88만 245. 그녀의 목소리는
구덩이 밖으로 명료하게 울려 퍼졌다. 오강철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자신의 군번을 저 여자가 어떻게 이 대위의 삽질이 다시 엉거주춤 멈췄다. 김소령은 이미 삽을 떨어뜨린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구덩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진희는 흙으로 뒤덮인 재킷, 어깨를 털어낼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오강철의 눈을 정확히 찾아내어 시선을 고정했다. 너의 죄는 단순한 횡령이나 무기 밀매가 아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하지. 뭐라고? 오강철이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저 여자의 눈빛은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이 상황은 이래서는 안 됐다. 입 다물어 이 미친년이. 이 대위가 고함을 지르며 다시 흙을 퍼부었다. 죽기 직전에 실성이라도 한 거냐. 멈춰. 오강철이 손을 들어 이 대위를 제지했다. 이상한 불길함이 그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계속해봐. 그가 억지로 비웃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말했다. 죽기 전 마지막 발악이라도 들어주는 게 내 마지막 잡이다. 내년이 내 죄에 대해 뭘 안다고 짓거려. 박진희는 그를 무시하고 굳어버린 김소령에게 시선을 돌렸다. 김영훈 소령. 군번 274,419. 3년 전 K9 자주포 훈련 사고. 자네의 과실로 일병 한 명이 중상을 입었지. 오강철 준장이 그 일을 덮어주는 대가로 자네는 그의 공범이 되었다. 김소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으아. 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목을 움켜쥐었다. 이동진 대위. 이번엔 시선이 이 대위에게 향했다. 군번 97만 1102.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거액의 채무. 오 준장이 자네의 빚을 갚아주고 자네는 그의 개가 되었다. 지난 6개월간 3명의 부사관을 자살로 위장해 살해한 것도 자네 솜씨지. 시끄러워. 이 대위가 소총의 개머리판을 고쳐 잡았다. 그는 당장이라도 구덩이로 뛰어들어 그녀를 쏴 죽이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준장님, 전현이 헛소리를 합니다. 당장. 닥쳐. 오강철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왕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저 여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군번, 부하들의 약점, 그리고 자신이 가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범죄까지.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오강철이 시가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박진희는 대답 대신 이곳에 오게 된 경위를 떠올렸다. 모든 것은 6개월 전 존경받는 군인상을 수상한 오강철 준장의 프로필을 검토하면서 시작되었다. 그의 경력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하지만 너무 완벽해서 부자연스러웠다. 그의 지휘 아래 제7기지는 전군 최우수 부대로 선정되었지만 동시에 장비 손실률과 병사 전역 지원율이 가장 높은 기이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부임한 지난 2년간 그를 위협할 만한 위치에 있던 장교 2명이 의문의 사고로 전역하거나 좌천되었다. 박진희는 비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국방부의 가장 깊은 곳, 최고 사령부의 정보망을 이용했다. 그녀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상상을 초월했다. 오강철의 계좌, 통화, 내역, 심지어 그가 만나는 민간 업자들의 뒷조사까지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오강철은 단순한 부패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군 내부의 정보를 팔아넘기고 최신 무기를 뒷거래로 유출시키며 방해되는 자는 가차없이 제거하는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핵심이었다. 그가 제7기지를 자신의 성이라고 부른 것은 비유가 아니었다. 이곳은 말 그대로 그의 요새였다. 수상한 자살 사건이 연이어 터지자 박진희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녀는 공식적인 감찰이 아닌 가장 조용하고 확실한 방식을 택했다. 적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것.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국방부 본부 군수과 파견행정, 감사관으로 위장했다. 오강철 같은 거물이 가장 얕잡아 볼 힘없는 여성, 민간인. 그녀의 예상은 정확했다. 그녀가 서류 몇 장을 뒤적이며 사소한 장비 문제를 들먹이자 오강철은 그녀를 귀찮은 파리 정도로 취급했다. 하지만 그가 방심한 덕분에 그녀는 오늘 밤 그의 비밀 금고에서 결정적인 증거, 반역의 증거가 담긴 거래 장부를 찾아낼 수 있었다. 물론 그녀가 잡힌 것은 계획의 일부였다. 그녀는 일부러 미끼를 물었고 오강철이 자신을 제거하도록 유도했다. 그가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고 스스로 살인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제 무대는 완성되었다. 박진희는 다시 오강철을 바라보았다. 흙은 이미 그녀의 허리까지 차올랐다. 이대로라면 5분 안에 흉부 압박으로 호흡이 곤란해질 터였다. 오강철, 그녀가 말했다. 이번에는 그의 계급을 부르지 않았다. 나는 내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뭐? 지금 당장 삽을 내려놓고 무기를 버리고 군사경찰에 자수해라. 그리고 네가 아는 모든 공범의 이름을 대 네가 죽인 병사들의 유가족에게 사죄해라. 그 말에 오강철은 순간 얼어붙었던 분노가 다시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기회자수, 저 미친년이 지금 누구에게 명령을 하는가? 하하하, 오강철이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기회, 내년이 나에게 기회를 줘. 곧 흙더미에 깔려 죽으려니. 그는 허리에 찬 권총을 뽑아들었다. KO, 권총의 차가운 금속성이 헤드라이트 빛에 번뜩였다. 네가 누구든 상관없어. 넌 너무 많이 알았고 너무 깊이 들어왔어. 신이 와도 넌 오늘 여기서 죽는다. 그가 총의 공이치기를 젖혔다. 철컥하는 금속음이 밤 공기를 갈랐다. 박진희는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아주 작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신이 아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흙으로 더러워진 손이었다. 하지만 그 손은 떨리지 않았다. 나는 너희 같은 군대의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집도이다. 그리고 그녀는 오강철에게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오강철, 너에게 남은 시간은 10초다. 10초 안에 항복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부로 너는 적군으로 간주된다.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나라 군 통수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거스를 수 없는 명령이었다. 오강철은 그 무게를 본능적으로 느꼈지만 이성을 잃은 그는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조. 박진희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봐. 박진희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무덤이 될지도 모르는 구덩이 속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향해 초를 세고 있었다. 오강철은 이 상황이 역겹도록 불쾌했다. 저 여자의 광기 어린 허세가 그의 권위를 정면으로 모독하고 있었다. 그는 방금 전까지 느꼈던 미묘한 불안감을 분노로 덮어버렸다. 그는 권총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비웃었다. 내년이 감히 이 오강철에게 10초를 줬다. 내년이 1초를 세기 전에 내 뇌수를 저 흙바닥에 뿌려주마. 레오. 이 대위 오강철이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뭘 멍청하게 서 있어. 전연의 주둥아리를 찢어버려. 당장 뛰어들어. 이 대위에게는 그 명령이 차라리 구원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비밀 불법 도박, 살인을 꿰뚫어보는 저 여자의 눈빛을 더는 감당할 수 없었다. 공포를 감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큰 분노를 터뜨리는 것뿐이었다. 이 개같은 년이, 이 대위는 K 소총을 거꾸로 움켜쥐었다. 묵직한 개머리판이 그녀의 머리를 박살내기에 충분할 터였다. 그는 짐승 같은 함성을 지르며 2미터 높이의 구덩이 안으로 뛰어내렸다. 그의 육중한 몸이 헤드라이트 빛을 가르며 박진희를 덮쳤다. 모든 것이 찰나에 일어났다. 이 대위의 군홧발이 젖은 흙바닥에 닿기도 전 박진희가 움직였다. 그것은 공포에 질린 민간인의 몸부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만 번의 반복 훈련으로 뼈와 근육에 각인된 살인 기계의 동작이었다. 그녀는 반보 옆으로 몸을 틀었을 뿐이었다. 이 대위가 휘두른 개머리판은 그녀의 어깨를 스치지도 못하고 허공을 갈랐다. 이 대위는 자신의 공격이 빗나간 것을 깨닫고 자세를 고쳐 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럴 틈이 없었다. 박진희는 그의 공격 궤적을 피하는 동시에 그의 몸 안쪽 완벽한 사각지대로 파고들었다. 박진희의 팔꿈치가 이 대위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뱃속의 모든 공기가 한꺼번에 터져나갔다. 이 대위의 눈이 고통으로 튀어나올 듯 커졌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소총을 쥔 이 대위의 손목을 부드럽게 감아쥐었다. 그리고는 마치 태극권의 고수처럼 그가 무기를 휘두른 힘의 방향을 그대로 역이용했다. 우드득 밤공기를 가르는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끄아악, 끄아악. 이 대위의 처절한 비명이 건설 현장을 갈랐다. 그는 자신의 손목이 불가능한 각도로 꺾이는 것을 보았다. 소총이 그의 소나귀에서 힘없이 떨어졌다. 박진희는 그가 고통으로 몸을 숙이는 순간 무릎으로 그의 안면을 가격했다. 이 대위는 단 한 번의 반격도 해보지 못한 채 젖은 흙바닥에 처박혔다. 구덩이 안으로 뛰어내린 순간부터 그가 완전히 무력화되기까지 정확히 5초가 걸렸다. 구덩이 밖의 두 남자는 이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김소령은 너무 놀란 나머지 손에 들고 있던 삽을 떨어뜨렸다. 흐억. 그는 겁에 질린 신음을 흘렸다. 오광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은 구덩이 속의 여자를 향해 고정되었다. 저것은 자신이 아는 그 어떤 무술과도 달랐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상대의 전투력을 완벽하게 파괴하는 기술. 저것은 특수전사령부 특전사의 최정예 요원들, 혹은 그 이상의 존재만이 구사할 수 있는 CQC 근접 전투 기술이었다. 너. 구덩이 속에 박진희는 쓰러진 이 대위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방금 사람의 손목을 부러뜨린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침착했다. 그녀는 자신이 빼앗은 소총을 마치 더러운 쓰레기라도 되는 듯 구덩이 한쪽으로 툭 던져버렸다. 그녀는 무기가 필요하지 않았다. 대신 박진희는 천천히 자신의 손을 들어 귀를 만졌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회색 보청기처럼 보이는 작은 장치였다. 오강철은 그것이 그녀가 행정관으로 위장하기 위한 소품 중 하나라고 생각했었다. 그녀가 그 장치를 가볍게 눌렀다. 삑. 아주 작지만
날카로운 활성화 신호음이 울렸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강철이나 김소령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구덩이 밖, 그들의 머리 위, 어쩌면 하늘 너머의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었다. 코드 알파, 코드 알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이제는 강철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다. 여기는 하늘이다. 현 시간부로 제7 전방기지. 좌표 7, 1, 9 지점에 대한 전면 봉쇄를 요청한다. 오강철의 뇌가 그 말의 의미를 처리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코드 알파, 하늘, 그게 무슨 목표, 식별, 적대적, 반복한다. 목표는 적대적이며 현장 지휘관은 반역 행위 중이다. 붉은 천둥 프로토콜을 발동한다. 그 순간이었다. 치지지직. 오강철의 허리에 달려있던 군용 무전기에서 귀를 찢는 듯한 소음이 터져 나왔다. 그가 사용하던 사단 지휘 채널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군의 단 하나뿐인 전시 최고 비상 주파수였다. 합참의장과 대통령만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레드라인이었다. 무전기가 멋대로 채널을 빼앗겼다. 그리고 구덩이 속 여자의 목소리가, 바로 그 박진희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지옥의 나팔처럼 울려 퍼졌다. 제7 전방기지 전체에 알린다. 여기는 하늘이다. 현 시간부로 기지 내 모든 지휘권은 합동참모본부에서 직권으로 인수한다. 모든 병력은 즉시 무기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대기하라. 이는 합참의장의 직접 명령이다. 불응시. 적군으로 간주하여 사살한다. 오강철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무전기뿐만이 아니었다. 멀리서 기지 전체에 설치된 비상방송 스피커에서도 똑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제7 기지의 모든 병사, 모든 탱크, 모든 레이더가 이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오강철의 뇌가 마침내 흩어진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코드 알파는 전시 혹은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합참의장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제가 없이도 선제적으로 군을 움직일 수 있는 최고 등급의 작전 코드였다. 그리고 하늘은 대한민국 군 서열 1위, 육해공 60만 대군의 총지휘관, 전군 유일의 사성, 장군 여성, 바로 합동참모의장, 박진희 대장을 칭하는 단 하나의 호출 부호였다. 오강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구덩이 속을 내려다보았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초라한 행정관. 자신이 아줌마, 여편네라 부르며 산채로 묻으려 했던 여자. 그 여자가 자신을 아주 차갑게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너는 끝났다고 말하고 있었다. 오강철은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대한민국의 현역 합참의장을 생매장하려 했다. 그는 권총을 든 손을 덜덜 떨며 거의 울부짖듯이 물었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절망과 분노가 오강철의 이성을 집어삼켰다. 그가 방금 들은 것, 그가 방금 깨달은 것은 현실일 수 없었다. 합동참모의장, 대한민국 군 서열 1위가 이런 쥐구멍 같은 기지에, 그것도 행정관으로 위장해 잠입했다가 자신에게 잡혀 생매장당하기 직전이었다고. 그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사실이라 차라리 거짓말이어야 했다. 하지만 그의 무전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저 여자의 목소리, 기지 전체를 뒤흔드는 비상경보, 그리고 코드 알파와 붉은 천둥이라는 일개 준장이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단어들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아니야.
아니야. 오강철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만약 저 여자가 진짜 합참의장이라면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반역, 현직 합참의장에 대한 살해 시도, 그는 사형을 당하거나 그 자리에서 사살될 것이다. 이성은 그에게 항복하라고 속삭였지만 발악하는 생존 본능이 그의 손을 움직였다. 죽여. 전현을 죽여. 지금 당장 SS어. 그가 구덩이를 향해 KO 권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 탕탕탕. 총성이 밤 공기를 찢었다. 총알이 흙먼지를 튀기며 박진희가 서 있던 자리를 꿰뚫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오강철이 총을 들어 올리는 찰나 박진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쓰러진 이 대위의 등을 발판 삼아 단 한 번의 도약으로 젖은 흙벽을 탔다. 그녀의 몸은 중력을 거스르는 듯 가볍고 신속하게 2미터 높이의 구덩이를 빠져나왔다. 오강철이 첫 발을 쏘았을 때 그녀는 이미 그의 등 뒤에 서 있었다. 휙. 유일하게 무기삽을 들고 있던 김소령이 귀신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질렀다. 그는 공포에 질려 본능적으로 삽을 휘둘렀다. 박진희는 그 육중한 쇠부티를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다. 그녀는 김소령의 팔 안쪽으로 파고들며 그의 팔꿈치 관절을 손날로 가볍게 쳤다. 김소령의 팔에서 힘이 빠지며 삽을 놓쳤다. 박진희는 그가 자세를 바로잡기도 전에 손바닥으로 그의 턱을 밀어 올렸다. 뇌가 흔들린 김소령은 커억하는 소리와 함께 그대로 뒤로 나자빠져 기절했다. 모든 것이 3초 안에 일어났다. 오강철이 당황하여 총구를 돌렸을 때는 그의 두 부하는 이미 전투 불능 상태가 되어 흙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이 괴물 같은 년. 오강철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며 남은 총알을 난사했다. 탕탕. 총알이 그녀의 곁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박진희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총알이 빗발치는 그 짧은 순간을 뚫고 지그재그 스텝이 아닌 오직 직선으로 그에게 돌진했다. 그것은 자살 행위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이미 그의 호흡, 그의 떨리는 손가락, 그리고 그의 사격 패턴을 완벽하게 읽고 있었다. 제기랄 죽어. 오강철이 마지막 한 발을 쏘려는 순간 그녀가 그의 바로 앞까지 거리를 좁혔다. 박진희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총을 쥔 그의 손을 아래에서 위로 쳐올렸다. 탕. 마지막 총알은 허무하게 밤하늘을 향해 발사되었다. 아. 오강철은 자신의 손에 더 이상 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진희는 총을 빼앗는 동시에 그의 손목을 꺾어 잡았다. 내 놈의 그 더러운 손으로. 박진희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눈은 분노가 아닌 오직 차가운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감히 대한민국의 군복을 더럽혔다. 살려. 합참. 오강철이 합참의장님이라는 말을 내뱉기도 전에 박진희가 그의 손목을 비틀었다. 오드드득. 살과 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강철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비명이 터져 나왔다. 오 권총이 그의 부러진 손에서 떨어져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는 산산조각난 손목을 부여잡고 무릎을 꿇었다. 고통이 너무나 극심해서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박진희는 그를 발로 걷어찼다. 오강철의 육중한 몸이 흙바닥을 굴렀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구덩이 바로 옆, 자신이 묻으려 했던 여자의 발치 아래에 짐승처럼 쓰러졌다. 박진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호흡은 방금 전 격렬한 격투를 벌인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묻은 흙먼지를 무심하게 털어냈다. 그때였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밤하늘을 찢는 거대한 굉음이 들려왔다. 단순한 사이렌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중무장한 헬리콥터 수십 대의 프로펠러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였다. 하늘이 열렸다. 칠흑했던 밤하이 붉은 천둥 프로토콜을 발동한다는 그녀의 명령이 현실이 되어 나타난 것이다. 서치라이트가 건설 현장을 대낮처럼 밝혔다. 오강철은 고통 속에서 고개를 들었다. 하늘에는 검은 유령 같은 블랙호크 UH-60 헬기 세대가 떠 있었다. 헬기의 측면 도어가 열리고 완전 무장한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지상으로 쏟아져 내렸다. 동시에 땅이 울렸다. K808 차륜형 장갑차들이 굉음을 내며 건설 현장을 사방에서 포위했다. 장갑차의 해치에서 쏟아져 나온 군사경찰 특수임무대 S, D, T 이 순식간에 방어선을 구축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사살한다. 수십 개의 레이저 조준점이 오강철과 그의 부하들을 향했다. 이 모든 것이 그녀가 코드 알파를 외친 지 정확히 3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박진희는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707 팀장을 향해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는 여전히 흙먼지 투성이의 초라한 민간인 복장이었지만 그 순간 그녀는 이 현장을 지배하는 유일한 왕이었다. 사이다는 이미 터졌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썩어버린 부대를 모조리 뒤집어 엎는 청소뿐이었다. 전원, 위치 확보, 적대적 목표물 제압 완료.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의 외침이 굉음과 혼란을 뚫고 울려 퍼졌다. 그들은 살아있는 무기처럼 움직였다. 검은색 전술 장비로 무장한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건설 현장을 장악했다. 불과 30초 만에 오강철 준장의 충성스러운 두 부하 이미 의식을 잃었지만은 결박당했고 흙바닥에 처박힌 오강철의 등에는 3개의 레이저 조준점이 고정되었다. 오강철은 부러진 손목을 감싸쥔 채 짐승 같은 신음 소리를 냈다. 고통이 뇌를 태우는 것 같았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공포였다. 지발링치. 왜 707이 여기에? 이곳은 7사단의 관할이었다. 707은 합참의장 직속 국가급 대테러 부대였다. 그들이 왜 그때 세대의 블랙호크 중 중앙 헬기에서 한 남자가 마지막으로 로프를 타고 내려왔다. 그는 다른 대원들과는 구별되는 아우라를 풍겼다. 그의 전투복에는 강민혁이라는 이름표와 함께 707 특수임무단을 지휘하는 대령의 계급장이 선명했다. 강민혁 대령은 지상에 발이 닿자마자 주변을 훑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3명의 장교를 짐승의 사체를 보듯 차갑게 지나쳤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아직 흙먼지가 채 가라앉지 않은 구덩이 곁에 선 한 여성에게 고정되었다. 오강철은 그 광경을 보며 마지막 남은 희망을 쥐어짜려 했다. 강 대령. 그가 고통으로 일그러진 목소리를 쥐어짰다. 이건 오해다. 저 여자가 날 공격했어. 당장 저 여자를 체포하게. 이건 명령이야. 내가 이 부대 사령관이다. 그는 자신이 일성 장군이라는 사실을 강민혁 대령의 직속상관은 아니지만 엄연한 상급자라는 사실을 필사적으로 호소했다. 하지만 강민혁 대령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오강철 준장이라는 존재가 마치 그곳에 없는 것처럼 그를 완전히 무시했다. 그는 흙먼지 투성이의 초라한 민간인 복장을 한 박진희를 향해 망설임 없이 군화 소리가 울리도록 힘차게 걸어갔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정확히 세 걸음 앞에 멈춰섰다. 팍! 강민혁 대령의 군홧발이 부딪히며 완벽한 차려 자세가 만들어졌다. 그는 자신이 모실 수 있는 가장 높은 존재를 아련하듯 흙과 피로 얼룩진 그녀를 향해 자신의 모든 경의를 담아 가장 높고 절도 있는 거수 경례를 붙였다. 대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를 뚫고 오강철의 고막에 밝혔다. 무사하십니까? 오강철의 뇌가 정지했다. 대장님, 무슨 대장 사성 장군을 의미하는 그 단어. 그는 눈앞의 광경을 이해할 수 없었다. 707의 지휘관인 대령이 일개 행정관 아줌마에게 대장님이라고 부르며 경례를 하고 있었다. 미쳤어. 다들 미쳤어. 오강철이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강, 대령, 너 지금 제정신이야. 저 여자는 그냥 군무원이야. 내가 그때서야 강민혁 대령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흙바닥에 쓰러진 오강철을 내려다보았다. 강 대령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인간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이미 죽은 것, 혹은 곧 죽어야 할 것을 보는 경멸의 시선이었다. 내 놈이. 강 대령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순간 기지 전체가 문자 그대로 뒤집혔다. 박진희의 코드 알파 명령이 발동된 후 제7기지의 모든 통신망과 전원 시스템이 합참 중앙 통제실로 넘어갔다. 지금 이 순간 기지의 모든 막사, 모든 사무실, 모든 위병소의 불이 강제로 켜지고 귀를 찢는 비상경보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전 병력 30초 내로 연병장으로 집합 반복한다. 전 병력 즉시 집합. 무전기를 통해 울려 퍼졌던 박진희의 목소리가 이제는 기지 전체의 스피커를 통해 송출되고 있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깬 수천 명의 병사들이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속옷 바람으로 혹은 전투복을 꿰입으며 막사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전쟁이다. 전쟁이야. 아니야. 북한군이 쳐들어왔나 봐. 저 헬기들 뭐야. 707 마크인데 기지는 완벽한 혼돈에 빠졌다. 그리고 그 혼돈의 중심, 건설 현장에서 오강철은 자신의 세계가 완벽하게 끝났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강민혁 대령은 오강철을 내려다보며 그가 마지막으로 들을 진실을 선고했다. 오강철 준장, 내 놈이 감히 누구에게 총구를 겨누고 누구를 묻으려 했는지 알고 있나? 강 대령은 경례를 풀지 않은 박진희를 향해 고개를 까딱했다. 이분은 그의 목소리는 주변의 모든 707 대원들과 겁에 질린 오강철, 그리고 이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한 특임대의 보디캠을 향해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대한민국 육해공 60만 대군을 통솔하시는 현직 합동참모본부 의장 오강철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러나 애써 부정했던 그 단어가 튀어나왔다. 박진희 합참의장님이시다. 합동참모의장, 4개의 별, 대장, 하늘이라는 호출 부호의 주인. 오강철의 눈앞이 하얘졌다. 그는 자신이 아줌마, 여편네라 부르며 조롱했던 그 여자를 다시 바라보았다. 흙먼지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대한민국군의 그 어떤 별보다도 차갑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강철은 더 이상 고통을 느낄 수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한 짓의 무게를, 자신이 건드린 존재의 거대함을 깨달았다. 그는 일개 준장이 아니었다.
그는 국가 그 자체의 군 통수권의 상징에게 반역을 저지른 것이다. 의장님. 그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단어는 그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부러진 손목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순전한 공포와 절망으로 인해 의식의 끈을 놓아버렸다. 육중한 몸이 흙바닥 위로 완전히 쓰러지며 오강철 준장은 그렇게 기절했다. 박진희는 쓰러진 그를 한 번 차갑게 내려다본 뒤 강민혁 대령을 향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명령이 담겨 있었다. 강 대령, 현장 확보하고 저 반역자들 의무실이 아니라 즉시 지하 임시 구금 시설로 이송해 이 기지의 암 덩어리를 지금부터 도려낸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부대가 뒤집혔다는 말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제7 전방기지의 동쪽 하늘이 희미한 회색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지만 기지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무거웠다. 수천 명의 병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연병장에서 두려움에 떨며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사령관이 반역죄로 끌려갔다는 소문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 박진희는 더 이상 구덩이 옆에 서 있지 않았다. 그녀는 707 대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자신이 방금 전까지 갇혀있던 죽음의 현장을 뒤로하고 기지 본부 건물로 걸어가고 있었다. 흙과 먼지, 그리고 이 대위의 피가 소량 튀어 얼룩진 그녀의 민간인 재킷은 새벽의 냉기 속에 초라하게 펄럭였다. 그녀가 연병장을 가로지르자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그들은 저 여자가 누구인지 몰랐다. 하지만 방금 전 하늘을 가르며 나타난 707 특임단과 장갑차들이 그리고 기지 전체를 뒤흔든 합참의장이라는 단어가 저 여자와 관련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경외, 그리고 거대한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본부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강민혁 대령이 미리 준비해둔 야전 지휘관용 군복을 들고 그녀를 맞이했다. 의장님, 준비해 두었습니다. 박진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금 전까지 오강철이 사용했던 사령관 집무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고 몇 분의 시간이 흘렀다. 철컥. 다시 문이 열렸을 때 집무실에서 걸어 나온 것은 더 이상 흙먼지 투성이의 초라한 행정관이 아니었다. 박진희는 완벽하게 각이 잡힌 얼룩 하나 없는 전투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대한민국군 최고 권력의 상징인 4개의 빛나는 별, 대장다정의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젖었던 머리는 군모 아래 단정하게 정돈되었고 그녀의 얼굴에서는 방금 전의 격투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철함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오강철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사령관 명패를 들어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지금부터 그녀가 집무실 밖에서 대기하던 강 대령과 그녀가 비밀리에 대동했던 합동조사 태스크포스 팀에게 선언했다. 여기를 제7기지 암세포 제거 작전의 전방 지휘소로 사용한다. 강 대령은 외부 경계를 막고 조사팀은 즉시 증거 확보를 시작한다.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평범한 감찰 반원처럼 보였던 조사팀 10여 명이 일제히 움직였다. 그들은 707과는 또 다른 날카롭고 체계적인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국방부 검찰단, 기무사학엔 군사안보 지원사령부의 최고 요원들, 그리고 합참 직속 감찰관들로 구성된 박진희가 직접 선발한 수술팀이었다.
팀장 사령관실 내 모든 전자기기 봉인해 오강철의 개인 금고를 찾는다. 도면상 위치는 이쪽 벽 뒤다. 그들은 오강철이 자랑하던 이중 삼중의 보안 시스템을 비웃기라도 하듯 첨단 장비를 이용해 벽을 스캔하고 잠금 장치를 무력화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책장 뒤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강철 금고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의장님, 확보했습니다. 박진희는 금고 앞으로 다가갔다. 조사팀장이 열 감지기와 청음기로 몇 번의 조작을 가하자 육중한 강철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에서 역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탐욕의 악취가 쏟아져 나왔다. 금고 안은 돈다발로 가득 차 있었다. 달러, 위안화, 그리고 한국은행권 5만 원짜리 뭉치들이 선반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금괴 몇 개도 먼지 쌓인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하지만 박진희의 눈은 그 현금 따위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가장 윗칸에 마치 소중한 보물처럼 따로 보관된 검은색 하드 드라이브와 붉은색 USB 하나에 고정되었다. 저것이 본체다. 그녀가 낮게 말했다. 즉시 분석실로 옮겨 오강철이 팔아넘긴 모든 것, 그리고 그와 연결된 모든 고객들의 명단이 저 안에 있을 것이다. 조사팀이 금고를 수색하는 동안 집무실 밖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오강철과 그의 신복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그동안 죽음의 공포에 억눌려 있던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움직임이 일어났다. 저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전투복이 땀에 젖은 한 젊은 일병이 집무실 입구를 지키는 707 대원에게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 그의 눈은 공포로 떨리고 있었지만 무언가를 결심한 듯 단호했다. 사령관님, 아니, 새로 오신 그분께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707 대원은 강민혁 대령에게 보고했고 강 대령은 박진희에게 보고했다. 박진희는 분석 자료를 검토하던 눈을 들어 말했다. 들여보낼 젊은 일병. 김민준 일병은 덜덜 떨며 집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오강철의 호화로운 사무실에 압도당했고 그 중심에 선 여성 대장의 모습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는 대한민국 군대에 여성 사성 장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그는 바닥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경례했다. 충성 일병. 김민준, 편히 서라. 김일병. 박진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위압적이지는 않았다. 나를 찾아온 용건이 무엇이지? 김일병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는 자신의 가장 친한 동기였던 3달 전 자살로 생을 마감한 박상병을 떠올렸다. 의장님. 그는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제 동기 박승호 상병은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집무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조사팀원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승우는 오강철 준장이 빼돌리는 군수물자 목록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보급된 방탄복이 기준 미달의 불량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진희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승우는 그걸 상부에 보고하려 했습니다. 저에게 이건 우리 목숨이 달린 문제야. 내가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승우는 창고 뒤편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었습니다. 김일병은 눈물을 쏟아내며 말을 이었다. 모두가 자살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동진 대위 구덩이에서 박진희에게 제압당한가 그날 밤 승우를 따로 불러내는 것을 봤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의장님, 김일병의 절규는 오강철의 범죄가 단순한 횡령이나 반역을 넘어 부하 병사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헌납한 악마의 소행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박진희는 말없이 김일병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조사팀장이 가져온 방금 전 오강철의 금고에서 나온 서류철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병사 박승우 사망 사건 보고서였다. 최종 결재란에는 오강철 준장의 서명이 선명했다. 박진희는 그 서류를 김일병이 보는 앞에서 찢어버렸다. 김일병, 자네의 용기를 높이 산다. 그녀가 말했다. 자네의 동기, 고구 박승우 상병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다. 전사 젠스로 기록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그녀는 김일병을 내보내고 집무실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분노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폭발보다도 무거웠다. 그녀는 오강철의 책상에 있던 대통령과의 직통 전화기인 붉은 전화기를 들어 올렸다. 강민혁 대령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 이 시간에 대통령궁에 직접 전화를 거는 것은 전쟁 발발에 준하는 사태임을 의미했다. 수고하십니다. 합참의장입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대통령 각하를 연결해 주십시오. 긴급 보고 사안입니다. 짧은 대기 시간 후 전화기 저편에서 낮고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진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군인의 언어로 보고를 시작했다. 각하, 박진희입니다. 예, 무사합니다. 지금 제7 전방기지에서 직접 보고드립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며 부패와 죽음으로 얼룩진 기지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다. 각하, 이곳에서 거대한 암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부패가 아닙니다. 장비 불량으로 인한 병사들의 희생, 그리고 반역의 증거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이 암 덩어리는 제7기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겁니다. 지금 즉시 이 암 덩어리를 뿌리까지 도려내야 합니다. 각하의 전적인 재가를 요청드립니다. 제7 전방기지의 지하 임시 구금시설은 원래 전시 젠지 지휘 벙커로 설계된 곳이었다. 두꺼운 콘크리트 벽은 바깥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차단했다. 차갑고 습한 공기 속에서 오강철은 차가운 강철 의자에 결박된 채 앉아 있었다. 군의관이 그의 산산조각난 손목에 응급 처치를 했지만 진통제는 최소한으로 투여되었다. 고통은 여전히 그의 신경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이 기지의 왕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이름 없는 지하 벙커에 갇힌 반역자 신세가 되었다. 합참의장, 박진희. 그 단어들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멍청한 짓을 저질렀는지, 얼마나 거대한 존재를 건드렸는지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철컥, 육중한 강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오강철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박진희는 4개의 별이 달린 전투복 차림으로 벙커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뒤로는 조사팀장과 기록관이 따랐다. 그녀는 방금 전 대통령과의 통화를 끝낸 참이었다. 대통령은 그녀에게 군 통수권자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며 그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썩은 뿌리를 모조리 뽑아내라는 전적인 신임을 보냈다. 박진희는
오강철의 맞은편에 놓인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그를 신문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저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오강철. 그녀가 입을 열었다. 네가 지난 5년간 이 기지에서 빼돌린 군수 물자는 약 700억 원 규모다. 네가 불량 방탄복과 노후화된 장비로 교체하는 바람에 지난 2년간 훈련 중 사고로 위장되어 사망하거나 불구가 된 병사가 12명이다. 오강철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는 그 대가로 얻은 돈으로 국방부 내부의 윗선들에게 상납을 했지. 그 말에 오강철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공포로 젖어 있었지만 동시에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도끼가 서려 있었다. 하. 그가 쉰 목소리로 웃었다. 박진희. 의장님, 당신이 합참의장인 줄은 꿈에도 몰랐소. 대단하군. 여자의 몸으로 그 자리까지 오르고 이런 쇼까지 기획하다니. 그는 부러지지 않은 왼손으로 테이블을 짚으며 몸을 앞으로 숙였다. 하지만 당신은 실수를 했어. 나 하나 잡는다고 이 거대한 판이 무너질 것 같나.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는 자신이 아직 패를 쥐고 있다고 믿고 싶었다. 당신이 내 금고에서 뭘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꼬리에 불과해. 당신이 지금 나를 건드리는 순간 국방부 전체가 당신을 적으로 돌릴 거다. 내가 모시는 우산이 누군지 알아? 당신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야. 당신이 감히 상상도 못할 거물이라고. 오강철은 자신이 군수본부의 핵심 인사인 황인철 중장 삼성 장군의 직속 라인이라는 사실을 필사적으로 과시했다. 황 중장은 차기 국방부 장관으로 거론될 만큼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다. 나를 지금 당장 풀어주고 이 모든 걸 없던 일로 덮는다면 당신의 자리도 보존될 수 있을 거요. 하지만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당신의 그 네 갯자리 별도 날아갈 수 있단 말이다. 박진희, 그것은 협박이자 오강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허세였다. 그는 박진희가 정치적인 계산을 할 것이라 믿었다. 삼성 장군을 등에 업은 자신과 여성이라는 이유로 군 내부에서 여전히 입지가 불안할지 모르는 합참의장. 이것은 충분히 딜이 가능한 게임이라고 그는 판단했다. 박진희는 그의 발악을 잠자코 듣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그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오강철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옆에 있던 조사팀장에게 손짓했다. 조사팀장이 태블릿 PC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내 우산이 누군지 궁금하다고 했나? 오강철 박진희가 차갑게 말했다. 그녀가 태블릿의 화면을 켰다. 화면에는 실시간이라는 표시와 함께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 어느 한 장군실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문패에는 중장 황인철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게 뭐야? 오강철이 당황했다. 바로 그 순간 국방부 검찰단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라는 외침과 함께 검은 제복을 입은 군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황인철 중장의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희 지금 누구 방에 들어온 줄 알아? 황 중장이 책상을 뒤엎으며 고함을 질렀다. 황인철 중장. 귀관을 군형법상 이적죄 및 직권남용, 술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황 중장의 양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황 중장의 오만했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고화질로 중계되고 있었다. 오강철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황 장군님이
어째서냐고 박진이가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테이블 너머로 몸을 숙여 공포에 질린 오강초의 눈을 정면으로 쏘아보았다. 내 놈이 말한 그 우산이라는 작자가 네가 반역행위로 빼돌린 무기들을 적성국에 팔아넘긴 주범이다. 그녀는 태블릿 화면을 껐다. 너는 네가 이 판의 주인이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오강철, 너는 그저 이용당한 거야. 황인철은 너를 방패막이 삼아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박진희는 자신이 이곳 제7기지에 민간인으로 잠입한 진짜 이유를 밝혔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내 놈의 비리를 캐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나는 이미 내 놈과 황인철의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어. 내가 필요했던 건 내 놈이 방심해서 황인철에게 SOS를 치게 만들 결정적인 현장이었다. 하지만 내 놈은 내 예상을 뛰어넘더군. 감히 합참의장을 생매장하려 들다니. 내 놈의 그 오만함이 너와 내 놈의 우산을 한꺼번에 파멸시킨 거다. 오강철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함정이었음을. 박진희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은 그물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멍청한 물고기에 불과했다. 내가 내 놈의 금고에서 찾은 하드 드라이브. 박진희가 말했다. 거기엔 내가 황인철에게 상납한 내역뿐만 아니라 황인철이 너 외에 관리하던 다른 부대의 지휘관들,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민간 방산업체들의 명단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더군. 아주 훌륭한 증거물이었어. 오강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우산은 사라졌고 그의 성은 무너졌으며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안 돼. 그는 의자에 결박된 채로 바닥에 주저앉으려 발버둥 쳤다. 살려주시오. 의장님, 제발, 내가 아는 걸 다 불겠소. 황인철이 시킨 거요.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그의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비굴한 생존 본능만이 남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박진희는 그 추악한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필요 없다. 그녀는 한마디를 내뱉고는 망설임 없이 벙커를 돌아섰다. 나는 이미 내 놈의 입에서 나올 이름 따위엔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그녀가 강철문을 열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나는 그들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으니까. 문이 닫히고 벙커 안에는 오강철의 절망적인 울부짖음만이 메아리 쳤다. 오강철의 비명과 절망이 갇힌 지하 벙커와는 달리 지상의 사령관 집무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차갑고 이성적인 수술실이 되어 있었다. 박진희는 오강철의 호화로운 의자를 치우고 야전용 간이 테이블에 작전 지도를 펼쳤다. 그녀가 지금부터 벌일 전쟁은 포성이 울리지 않는, 그러나 더 지독한 전쟁이었다. 합동조사 태스크포스 TF 팀원들의 목소리가 방 안을 촘촘히 메웠다. 그들은 오강철의 금고에서 나온 하드 드라이브와 USB를 현장에서 즉시 분석하기 시작했다. 오강철이 남긴 유산은 그가 상상했던 부와 권력이 아니라 자신의 목을 조를 끔찍한 범죄의 기록들이었다. 의장님, 첫 번째 분석 결과 보고드립니다. 한 분석관이 창백해진 얼굴로 일어섰다. 믿을 수 없습니다. 지난 2년간 제7기지에 보급된 신형 방탄복 500벌. 전량불량품입니다. 불량품이라니 기준 미달인가. 박진희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다. 기준 미달이 아닙니다. 의장님, 이것은
그냥 천 조각입니다. 적성국에서 폐기 처분된 구형 모델을 밀수해 라벨만 바꿔치기 했습니다. 유효 사거리 내에서 권총탄도 막지 못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들은 오강철이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돈놀이를 한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이것은 병사들을 고의적인 사지로 내몬살인 행위였다. 계속해 방탄복뿐만이 아닙니다. 야간 투시경은 민간용 레저 제품을 군용으로 속여 납품받았고 K 소총의 예비 총열은 재생 불가능한 폐품을, 심지어 비축된 탄약 중 30%는 불발탄이거나 유효 사거리가 절반도 안 되는 저급 화약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분석관은 떨리는 손으로 다음 파일을 열었다. 이로 인해 지난 2년간 훈련 중 사고로 보고된 12건의 사망 및 중상 사건, 모두 이 불량 장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박진희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훈련장에서 쓰러져간 12명의 젊은 병사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오강철은 단순히 돈을 훔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국가의 방어선 자체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병사들을 제물로 삼아 부를 축적했다. 그녀는 손에 쥔 만년필을 부러질 듯이 움켜쥐었다. 손등의 핏줄이 선명하게 돋아났다. 그녀의 분노는 뜨겁게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극저온의 얼음과 같았다. 강민혁 대령. 그녀가 조용히 불렀다. 예, 의장님. 김민준 일병을 다시 이곳으로 데려와 주게. 이제는 그 아이의 공식적인 증언이 필요하다. 몇 분 후 김민준 일병이 다시 사령관실로 들어섰다. 그는 아침에 연병장에서의 절규 이후 임시보호소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지만 어젯밤과는 미묘하게 달랐다. 그의 눈에는 공포 외에 희미한 희망과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가 들어섰을 때 방 안에는 박진희와 강민혁 대령, 그리고 군 검찰 기록관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진희는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직접 건넸다. 김 일병, 편하게 앉아라. 박진희가 말했다. 그녀는 오강철의 의자가 있던 자리가 아니라 김 일병과 같은 높이의 간이 의자에 앉았다. 자네의 용기 덕분에 우리는 12명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낼 실마리를 잡았다. 김 일병의 눈이 커졌다. 12명. 이라니요. 자네의 동기 박승우 상병만이 아니었다. 모두가 쉬쉬하고 덮어버린 죽음이 11건이나 더 있었어. 박진희는 김일병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이제 자네가 진실을 말해줄 차례다. 공식적인 기록을 위해서다. 자네의 동기, 박승호 상병에 대한 모든 것을. 김일병은 뜨거운 찻잔을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의 영혼에 새겨진 끔찍한 유산이었다. 승우는, 박승호 상병은 제 유일한 동기였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다. 저희는 같은 날 입대해서 같은 내무반을 썼습니다. 승우는 몸은 약했지만 누구보다 정의감이 강한 친구였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죠. 그의 목소리가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문제가 시작된 건 3개월 전이었습니다. 저희가 신형 방탄복을 지급받았을 때입니다. 모두가 새 장비라고 좋아했지만 승우는 뭔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방탄복이 이상하게 가볍고 마감 처리가 조잡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주말에 외출을 나가서 인터넷으로 미군 방탄복과 비교해 보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우리가 받은 건 동남아 어딘가에서 쓰는 모조품, 레플리카라는 걸요. 박진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일병의 증언은 분석관의 보고와 정확히 일치했다. 승우는 분노했습니다. 민준아, 이건 그냥 비리가 아니야. 이건 살인이야. 만약 전쟁이라도 나면 우린 이종이 쪼가리를 입고 싸우다 다 죽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말렸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하자고 했습니다. 오강철 준장님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우린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승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김일병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승호는 국방부 헬프콜 익명 신고 전화에 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자기가 모든 증거를 모았다고 저에게만 몰래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신고한 다음 날, 오강철 준장이 아니라 이동진 대위, 이 대위가 승우를 불렀습니다. 야, 박승우, 너 요즘 딴 생각하고 다닌다며 정신 교육 좀 시켜줄게. 라면서 모두가 잠든 밤에 승우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김일병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저는 그게 마지막 모습일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승우는 창고 뒤편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었습니다. 기록관의 타자 소리만이 방 안을 울렸다. 군사경찰은 오강철 준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승우가 복무 부적응으로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승우의 유서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모님, 죄송합니다. 단 한 줄뿐이었습니다. 승우는 그런 말을 쓸 아이가 아닙니다. 김일병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제가 그때 승우와 함께 신고했더라면, 제가 그날 밤 따라 나갔더라면, 승우는 그때 박진희가 일어섰다. 그녀는 우는 병사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 대신 그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눈높이를 맞췄다. 김일병.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위로보다도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자네 탓이 아니다. 그건 자네의 잘못이 아니야. 그녀는 자신의 전투복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김일병에게 건넸다. 자네 동기, 박승호 상병은 자살한 것이 아니다. 그녀는 김일병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그녀의 눈은 불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전우들을 지키려다 적군이 아닌 아군의 손에 살해당한 것이다. 그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싸운 것이다. 나는 오늘 합참의장의 권한으로 고구 박승호 상병의 사망 구분을 단순 자살에서 임무 중 적대 행위로 인한 전사젠스로 정정한다. 김일병이 고개를 들었다. 의장님. 그의 이름은 오욕으로 남지 않을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영웅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의 유가족에게는 내가 직접 찾아가 진실을 알리고 사죄하겠다. 박진희는 일어섰다. 그녀의 약속은 김일병 한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12명의 희생된 영혼 모두에게 하는 맹세였다. 그리고 그녀가 문을 향해 말했다. 그 영웅을 모욕하고 살해한 자들은 플리스. 그때 집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민혁 대령이 문을 열자 완전히 새로운 인물들이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들은 707 특임단이나 조사 TF와는 또 달랐다.
그들은 검은색 정복에 가까운 군복을 입고 있었으며 그들의 가슴에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라는 붉은 배지가 달려 있었다. 선두에 선 날카로운 눈매의 군 법무관 대령급 이 박진희에게 다가와 격려했다. 충성 고등군사검찰부장 이현석 대령입니다. 의장님의 붉은 천둥 프로토콜 발동에 따라 반역 및 이적 행위 수사를 위해 본부에서 파견되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이 사건이 단순한 군내 비리를 넘어 국가 반역죄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했다. 이현석 대령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공식 문서를 꺼내 들었다. 의장님, 합동조사 TF로부터 인계받은 초기 증거 자료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그는 박진희와 그곳에 함께 서 있는 김민준 일병을 향해 선언했다. 피의자 오강철 준장, 이동진 대위, 김영훈 소령에 대해 군형법 제13조 반란, 제14조 이적의 죄, 그리고 제53조 적전살인 혐의로 공식 기소장을 발부합니다. 이 대령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본 군사, 검찰은 이들이 국가와 전우를 배신하고 적을 이롭게 한 행위를 명백한 여적죄, 우대기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재판부에 군형법이 정한 최고형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최고형. 김 일병이 그 말의 의미를 되뇌었다. 이현석 대령이 그 의미를 명확히 했다. 사형, 총살형입니다. 오강철이 남긴 잔혹한 유산은 이제 그 자신의 죽음으로 되돌아올 참이었다. 제7 전방기지의 아침이 밝았지만 그 풍경은 어제와 완전히 달랐다. 밤새 몰아친 폭풍이 모든 것을 핥히고 간 듯 기지는 무겁고 엄숙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오강철의 탐욕으로 얼룩졌던 어둠은 거쳤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차가운 진실의 무게였다. 수천 명의 병사들은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 연병장을 가득 메우고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아주 희미한 해방감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이렌 소리, 헬기 소리, 그리고 그들의 사령관이 반역죄로 체포되었다는 끔찍한 소문까지. 연병장의 구령대 단샤는 비어 있었다. 불과 12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곳은 오강철 준장이 자신의 왕국을 내려다보며 호령하던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주인은 지하 벙커의 반역자가 되어 있었다. 병사들은 그 빈 구령대를 보며 이 기나긴 악몽의 끝을 어렴풋이 실감했다. 기지의 풍경은 생경했다. 오강철의 사병 스빈처럼 굴던 헌병대원들은 모두 무장 해제된 채 격리되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합참의장 직속 707 특임단과 군사경찰 특임대 S, D, T의 중무장한 대원들이었다.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과 절도 있는 움직임은 이곳이 완벽히 장악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김민준 일병도 그 수천 명의 병사들 중 하나로 서 있었다. 그는 밤새 조사를 받느라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동기, 박승우 상병의 죽음이 전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말을 되뇌고 또 되뇌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었다. 오전 8시 정각, 본부 건물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병사들의 웅성거림이 순간 멈추고 수천 개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다. 그들의 시선에는 경외와 두려움, 호기심이 공존했다. 그들은 어젯밤 기지를 뒤집어 엎은 전설의 실체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진희 대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더 이상 어젯밤에 흙먼지 묻은 민간인 복장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각이 잡힌 전투복. 그 어깨 위에서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는 네 개의 별. 그녀는 대한민국 군 통수권의 현신 그 자체였다. 그녀의 뒤로 강민혁 대령과 군 검찰부장 이현석 대령이 그림자처럼 따랐다. 모두가 그녀가 당연히 구령대 위로 올라갈 것이라 예상했다. 그곳이 사성 장군, 합참의장의 자리였기 때문이다. 오강철은 항상 그 위에서 병사들을 벌레처럼 내려다보며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박진희는 구령대로 향하는 계단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계단을 지나쳐 연병장의 젖은 흙을 밟고 병사들과 같은 눈높이에 섰다. 마이크도 없이, 그 어떤 권위적인 장식도 없이 그저 수천 명의 병사들 앞에 한 명의 군인으로서 섰을 뿐이다. 병사들과 그녀의 거리, 불과 10여 미터. 병사들은 숨을 죽였다. 그녀는 쓰고 있던 군무를 벗어 옆에 강민혁 대령에게 건넸다. 그녀의 짧은 머리카락이 아침 바람에 가볍게 흩날렸다. 그녀는 꾸미지 않은 가장 진실된 얼굴로 병사들을 마주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연병장 앞줄을 울릴 만큼 단단했다. 제7기지 장병 여러분, 나는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대장 박진희입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억눌린 탄식이 터져나왔다. 어젯밤의 소문이 사실이었다. 그들을 생매장하려던 준장을 단신으로 제압한 그 여자가, 그들이 아줌마라고 수군거렸을지도 모르는 그 여자가 정말로 사성 장군이었다. 신화 속 인물이 눈앞에 서 있었다. 박진희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시선이 겁에 질린 이등병부터 절망에 익숙해진 병장까지 한 명 한 명을 훑었다. 그들의 눈동자에서 그녀는 불신, 공포, 그리고 오강철이 남긴 깊은 상처를 읽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했다. 그녀는 수천 명의 병사들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깊게 허리를 숙였다. 완벽한 90도 사죄였다. 사성 장군이 일개 사병들에게, 연병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다.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했다. 고개를 든 박진희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차가운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안하다. 이 한마디가 연병장을 갈랐다. 병사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나의, 그리고 군 수뇌부의 무능함으로 인해 여러분이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해 합참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병사들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여러분의 상관이 여러분의 목숨을 담보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나는 썩어빠진 방탄복이, 불량 총기가 여러분에게 지급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다. 나는 여러분의 억울한 동료들이 자살이라는 오명 속에 죽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부대가 오강철이라는 암 덩어리에 잠식당하는 동안 너무 늦게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말을 멈추고 다시 한번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군대의 명예를 더럽힌 것은 오강철과 그 일당이지만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한 것은 바로 나, 합참의장 박진희의 책임입니다.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다. 그 순간 병사들의 대열 어딘가에서 흐윽하는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시작은 한 명이었지만 그것은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공포, 동료를 잃은 슬픔,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분노가 합참의장의 그 진심 어린 사죄 한마디에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온 것이다. 김민준 일병도 울고 있었다. 그는 군화 앞코만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미안하다는 그 말 한마디가 자살이라는 오명 속에 죽어간 박승우 상병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다. 박진희는 고개를 들고 울음바다가 된 연병장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들이 충분히 슬픔을 토해낼 시간을 주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100배는 더 단단하고 강철처럼 차가웠다. 사죄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눈물은 오늘로 끝낸다. 병사들이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었다. 오늘부로 제7 전방기지의 모든 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녀는 옆에 선 강민혁 대령을 바라보았다. 오강철은 어젯밤부로 해임되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제7기지의 지휘권은 707 특수임무단장 강민혁 대령이 인수한다. 강 대령이 임시 사단장으로서 이곳의 정화 작업을 총지휘할 것이다. 병사들의 눈이 커졌다. 강민혁 대령. 어젯밤 헬기 레펠로 내려와 반역자들을 제압한 그 진짜 군인의 상징. 병사들 사이에서 작게와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들은 오강철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진짜 사령관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박진희는 계속해서 말했다. 두 번째, 지금 이 순간부터 제7기지의 모든 보급품, 모든 인사 기록, 모든 훈련 일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전투복, 여러분이 쏘는 총기, 여러분이 먹는 식사까지 내가 합참의장으로서 직접 모든 것을 점검할 것이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본부 건물을 가리켰다. 저 안에 숨어 있던 오강철의 기생충들, 그에게 부역했던 모든 자들을 색출해 군법에 따라 최고형으로 다스릴 것이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다. 병사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혔던 행보관, 원사, 그 외 간부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최고형이라는 단어는 그 어떤 위로보다도 달콤했다. 그리고 박진희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발표를 위해 김민준 일병이 서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들의 명예를 회복한다. 김민준 일병이 숨을 멈췄다. 어제 김민준 일병의 용기 있는 증언이 있었다. 그 증언을 토대로 고 박승우 상병을 비롯한 12명의 억울한 죽음은 자살이나 단순 사고가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를 압도했다. 오늘부로 전원 전사로 재기록하며 최고의 예우로 이 기지 명예의 전당에 오를 것이다. 그들의 유가족에게는 내가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국가는 그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할 것이다. 승우야. 김민준 일병은 그 자리에 서서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다. 어젯밤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을 말했던 것이 헛되지 않았다. 승우의 억울함이 드디어 풀렸다. 그는 더 이상 복무부적응 자살자의 친구가 아니었다. 그는 영웅의 친구가 되었다. 그는 박진희를 바라보았다. 어젯밤 자신을 김일병이라 불러주며 어깨를 잡아주던 그 손길. 그것은 합참의장의 손길이 아니라 자신의 병사를 진심으로 아끼는 참된 군인의 손길이었다.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 여자가 누군지 몰라 수군거렸다. 어떤 이는 오강철의 내연녀라고도 했고, 어떤 이는 북한에서 온 스파이라고도 했다. 겉모습만 보고 그들은 그녀를 평범한 아줌마 혹은 약한 여성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알았다. 저 여자는 자신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썩어빠진 간부들과는 격이 다른 존재였다. 그녀는 하늘이었고 그 하늘이 썩은 땅을 정화하기 위해 스스로 강림한 것이었다. 그녀의 힘은 군복이나 계급장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의지에서 나왔다. 누군가 먼저 시작했다. 충성. 그것은 김민준 일병이었다. 그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목이 터져라 외쳤다. 그는 자신의 모든 존경과 감사를 그 한마디에 담았다. 그가 시작하자 옆에 있던 동료가, 그 옆에 있던 선임이, 그리고 연병장에 있던 수천 명의 병사 모두가 일제히 손을 들어 올렸다. 충성, 충성. 그것은 오강철에게 하던 공포에 질린 복종의 경례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자신들의 명예와 목숨을 되찾아준 유일한 지휘관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함성이었다. 박진희는 그들의 경례를 받으며 다시 군무를 받았었다. 그녀는 말없이 그들 전체에게 가장 절도 있는 거수경례로 답했다. 제7 전방기지의 진정한 재창설의 순간이었다. 제7 전방기지를 뒤덮었던 수천 명의 함성 같은 경례가 잦아든 후 연병장에는 새로운 종류의 정적이 찾아왔다. 그것은 더 이상 오강철의 포갑에 눌린 공포의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칠흑 같던 어둠이 거치고 마침내 떠오르는 태양을 마주한 자들의 경건한 고요함이었다. 박진희는 병사들을 향한 답례 경례를 거두고 다시 군모를 고쳤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모인 수천 명의 병사들을 더 이상 피해자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오강철이라는 암 덩어리가 퍼지는 와중에도 온갖 멸시와 부조리를 견디며 이 전방의 방어선을 지켜낸 군인들이었다. 이제 그들은 정화되었고 다시 태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민혁 대령. 그녀가 조용히 불렀다. 오늘부로 이 기지의 모든 병사는 전투 휴식일에 준하는 휴식을 취하도록, 식사는 내가 합참에서 직접 공수한 최상급 물자로 즉각 대체한다. 병사들이 3년간 먹지 못했던 것을 단 하루 만에 보상할 순 없겠지만 시작은 보여줘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강민혁 대령이 힘차게 답했다. 그리고 이현석 대령. 그녀는 군 검찰부장을 바라보았다. 재판은 이곳에서 열린다. 이 기지의 모든 병사가 반역자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게 하라. 그것이 무너진 군기를 바로 세우는 가장 확실한 본보기가 될 것이다. 명 받들겠습니다. 의장님, 즉각 제7기지 특별군사재판소 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진희는 연병장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 하루 종일 구령대 위가 아닌 연병장 한가운데 임시로 설치된 야전 천막에서 모든 보고를 받았다. 그녀는 오강철이 쓰던 호화로운 사령관실의 문을 아예 폐쇄시켰다. 그녀는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과 똑같은 흙바닥을 밟으며 이 부대의 재건을 지휘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병사들은 식당 앞에 줄을 서서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곰팡내가 나던 쌀밥과 정체모를 국 대신 뜨거운 김이 나는 흰 쌀밥과 맑은 소고기 묵국, 그리고 두툼한 돈가스와 신선한 샐러드가 배식되고 있었다. 합참의장이 말한 최상급 물자가 불과 몇 시간 만에 공수되어 그들의 식판에 오른 것이다. 병사들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몇몇은 뜨거운 국물을 삼키다 말고 식판 위로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다.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사람 대접을 받고 있음을, 버려진 존재가 아님을 깨달았다. 박진희는 그날 오후 내내
잠시도 쉬지 않았다. 그녀는 김민준 일병을 대동하고 불량 방탄복이 쌓여있던 창고를 직접 확인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모든 폐기물은 오강철의 재산을 몰수해서라도 전량 최고급 신형 방탄복으로 즉시 교체한다. 고 명령했다. 그녀는 박승우 상병이 목을 매달았던 그 비극의 창고 뒤편을 찾아가 한참 동안 말없이 그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 모습은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녀의 방문은 단순한 시찰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화의식 그 자체였다. 그녀가 밟는 땅마다 오강철의 더러운 유산이 지워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오강철 게이트는 대한민국 전역을 뒤흔들었다. 현직 합참의장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군 내부의 가장 깊은 암 덩어리를 직접 도려낸 이 사건은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국민들은 아줌마 행정관으로 위장해 적진의 소굴로 뛰어든 여성 사성 장군의 대담함과 그녀를 산채로 묻으려 한 부패한 장군의 끔찍한 만행에 경악과 찬사를 동시에 보냈다. 대통령은 이 사건을 제2의 검군 갱군에 준하는 사태로 규정하고 박진희 의장에게 군개혁의 정권을 위임했다. 박진희의 칼날은 제7기지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오강철의 하드 드라이브에 있던 리스트를 근거로 대한민국 군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의 숙청 작업을 시작했다. 오강철의 우산이었던 황인철 중장을 비롯하여 군수본부, 인사사령부, 심지어 국방부 본부에까지 포진해 있던 부패한 장교와 군무원들이 매일 밤낮으로 체포되었다. 그 수는 장성급 12명을 포함 총 200여 명에 달했다. 군 전체가 말 그대로 뒤집혔다. 그리고 마침내 제7 전방기지의 연병장에서 특별 군사재판의 최종 선고일이 열렸다. 기지의 전 병력이 지켜보는 가운데 죄수복을 입은 오강철, 이동진, 김영훈이 재판대 앞에 섰다. 불과 열흘 만에 오강철은 모든 것을 잃은 폐인이 되어 있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퀭했으며 부러졌던 손목은 깁스를 한 채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피고 오강철, 군 검찰부장 이현석 대령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최종 논고를 읽어 내려갔다. 피고는 국가의 녹을 먹는 군인으로서 전방기지의 사령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지고도 사리사욕을 위해 적성국의 군사 기밀과 무기를 빼돌려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했다. 또한 자신의 병사들에게 불량 장비를 지급하여 그들을 사지로 내몰았으며 진실을 밝히려던 고구 박승우 상병 외 3인을 잔인하게 살해하였다. 이현석 대령은 잠시 말을 멈추고 오강철을 노려보았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피고는 자신의 상관이자 대한민국 군의 상징인 합참의장을 인지하고도 그녀를 살해하고 생매장하려 시도했다. 이는 단순한 하극상이나 살인 미수를 넘어 대한민국 군 통수권 자체를 부정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든 명백한 반란이자 여적죄 우대죄이다. 오강철이 아니, 살려주시오. 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이에 본 군사재판부는 피고 오강철에게 군형법이 정한 최고형을 선고한다. 재판장이 판결봉을 잡았다. 연병장에 모인 수천 명의 병사들이 숨을 죽였다. 피고 오강철, 사형, I know, 땅. 판결봉 소리와 함께 오강철은 그대로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이어진 재판에서 이동진 대위와 김영훈 소령 역시
살인 및 반란 동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통쾌한 사이다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병사들은 환호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자신들의 기지를 더럽혔던 악의 종말을 지켜볼 뿐이었다. 모든 것이 끝나고 한 달 뒤 제7전방기지에는 작은 추모 공원이 세워졌다. 오강철이 박진희를 묻으려 했던 바로 그 흙구덩이가 있던 자리였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의 땅이 아니었다. 깨끗하게 정돈된 잔디밭 위에는 12명의 억울한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검은 대리석 추모비가 세워졌다. 대한민국의 영웅 고 박승우 상병 외 11명의 용사를 이곳에 기리다. 추모비 제막식에는 12명의 유가족이 참석했다. 김민준 일병은 검은 정복을 입고 박승우 상병의 영정사진을 들고 있었다. 박승우 상병의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어루만지며 오열했다. 그때 누군가 그녀에게 다가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4개의 별이 달린 정복을 입은 박진희 대장이 서 있었다. 그녀는 그 어떤 수행원도 없이 홀로 그곳에 와 있었다. 박진희는 유가족들 앞에 서서 그날 연병장에서 병사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군모를 벗고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어머님,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당신의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합참의장으로서, 이 나라의 군인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승우 상병의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박진희의 손을 잡았다. 아닙니다. 의장님, 아닙니다. 우리 승우, 자살이 아니라고, 영웅이라고 말해주셔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것은 합참의장과 유가족의 만남이 아니라 자식을 잃은 어미의 슬픔에 공감하는 한 인간의 진심 어린 사죄였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진짜 평화가 찾아왔다. 박진희는 추모 공원 언덕에 서서 새로 태어난 제7 전방기지를 내려다보았다. 기지는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다. 병사들은 신형 방탄복을 입고 신형 소총으로 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공포와 절망이 아닌 군인 본연의 자부심과 활기가 넘쳤다. 강민혁 대령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경례했다. 의장님, 보고드립니다. 제7 전방기지 정화 작업 및 재편성 완료. 완벽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박진희는 미소를 지었다. 수고했네. 강 대령. 이제 이곳이 자네의 부대일세. 아닙니다. 의장님. 이곳은 의장님께서 지켜내신 부대입니다. 박진희는 대답 대신 어둠이 걷히고 아침 해가 떠오르는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자정의 어둠 속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가장 눈부신 아침의 태양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아직도 우리가 도려내야 할 암 덩어리는 많아. 하지만 그녀는 추모비를 돌아보았다. 우리는 더 이상 영웅들을 억울하게 잃지 않을 걸세. 예. 의장님, 박진희는 강 대령의 격려를 받으며 그녀를 태우러 온 블랙호크 헬기에 몸을 실었다. 헬기가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며 하늘로 솟아오를 때 기지의 모든 병사들이 막사 밖으로 나와 헬기가 사라질 때까지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얕잡아 보던 부패한 장군에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그들을 위해 목숨을 걸어준 단 한 명의 참된 군인에 의해 다시 태어난 것이다. 헬기 안에서 박진희는 새로 태어난 부대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야기 종료. 시점이 현재의 내레이터로 전환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사람들은 박진희 대장의 겉모습, 흙먼지 묻은 아줌마의 모습만 보고 그녀를 얕봤습니다. 부패한 준장 오강철은 그녀를 그저 자신 마음대로 밟아 뭉개고 묻어버릴 수 있는 약한 존재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어깨에 달린 별의 개수나 화려한 군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병사들을 지키겠다는 굳은 책임감, 그리고 썩어버린 것을 도려내고야 말겠다는 차가운 결단력에서 나왔습니다. 박진희 의장은 가장 낮은 곳으로 스스로 내려와 가장 높은 곳에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힘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오강철의 비참한 최후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통쾌하게 만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에도 더 강력하고 더 정의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